돈을 치르면서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일주일을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똑같은 40만 원이었는데 장미 이 씨가 맡은 역할 입장에서는 그저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면 밥 먹고 40만 원쯤은 밥값 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40만 원이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저 편하게 낼 수 있는 돈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가슴 아픈 추억이 돼버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돈의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지만 현재 내가 쓰는 것보다 현재 소비하는 것,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게 돼요. 그렇죠? 돈을 빌려 쓰는 입장은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미래에 내가 써야 될 소비 중에 일부를 포기를 하고 미래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그 대가를 가지고 지금 빌려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격과 가치가 있다. 그걸 융통을 한다. 어떻게?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융통을 했다. 무엇을 전제로? 이자를 갚겠다는 전제로. 그걸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하면은 뭐 신용 관리, 신용 등급이 좋아야 된다. 신용 카드를 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신용이란 말이, 크레딧이란 말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들에서는 이걸 부채하고 똑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빌려 쓰려면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뭘로 믿어주는 거죠? 그 신용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금융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돈을 떼먹을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을 잘 쓰고 잘생기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은 돌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용이라는 것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 소비를 포기하면서 얻어지는 시간의 이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돈 잘 쓰는 요령 가르쳐주는 거. 지금 돈을 잘 버는 요령 가르쳐주는 걸 보고 금융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돈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을 보고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고 독립이 좋고 자립이 좋아도 경제적 자립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그럼 뭐해요? 그 사람 구걸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유, 자립 가장 좋은 자립, 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을 금융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식적 측면도 있어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실제로 내가 손발이 움직여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 내 태도, 내 자세가 그렇게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쪽으로 또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경제적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구현해 나가는 쪽으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했을 때 그 사람은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남한테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뭐 어떤 쪽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의 자신감을 확립해 주는 과정이 금융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요. 금융교육을 한때는 상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축금리, 이자율, 복리, 단리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 사람 상식이 굉장히 높으네. 그 사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조금 신용이 떨어지고 가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올라가면 도로 그 집을 팔아서 좀 부자가 되고 싶어 한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 이런 게 결국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이란 나라 전체를
경제적 위기를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전체를 위기로 빠뜨린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이론 사태를 보더라도 경제교육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다. 이건 이미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게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청교도라는 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청교도주의 하면 뭐죠? 근검절약. 그렇죠? 근검절약이 미국인인 줄 알았었는데 어느덧 미국 사람들은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그런 국민이 됐더란 얘기죠. 100을 벌어서 105, 110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맨날 빚이 쌓여나가죠. 메이드 인 USA 하면은요, 한때는 최고였어요. 미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좋아하던 미제. 이게 미제가 없어요. 그걸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고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만든 물건을 하다 쓰면서 뭘로 연명을 해나갔느냐? 금융산업을 가지고. 돈을 찍어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의 금융교육하면 전부 부채교육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 살 적에도 모기지론으로 집 사죠. 자동차 살 때는요. 장기 할부로 자동차 사죠. 전부 신용카드 쓰죠. 이렇게 부채 의존형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100을 벌어서 105를 쓰더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저축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경향입니다. 우리나라가 금융교육이 굉장히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때 금융교육 선진국입니다. 1963년에 1962년서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저축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겠구나. 저축추진중앙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열심히 저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목도장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강제 저축이 이미 돼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집 살 때도 채권 사야 되고, 뭐 월급은 다 통장에 들어가고, 강제 저축, 저금을 다 무지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축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그냥 정말 저축을 하더라도 저축 교육이 성공을 해서 저축률이 정말 그렇게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1997년에 법에 의해서 저축추진중앙위원회라는 것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가 와요. 집집마다 모아놨던 금 다 팔고 뭐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 저금리 사회라는 게 왔단 말이에요.